한 이불 덮고 자도 남과 다를 바 없었던 저희 전 남편 덕분에 아직도 가슴속 응어리진 저희 한풀이를 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 전 저는 취미가 골프였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장에 다녔었는데 한 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주말마다 골프를 치면서 풀었지요. 처음 골프를 배우게 된 건 친구의 권유 덕분이었어요. 매일 고객들을 응대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 풀 곳이 없어서 술에 의지하던 저를 절친이 운동이나 해보자고 이끌어줬죠. 혜은아, 너 자꾸 이렇게 술만 마시면 병나. 그러지 말고 나랑 운동하자. 응? 에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너 나랑 술 마시기 싫어서 그러냐? 싫으면 말아라. 혼자 먹지 뭐. 너 걱정되니까 그러지.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골프나 치러 가보자. 오빠랑 이번에 라운딩 하러 가기로 했거든. 너랑 같이 간다고 얘기해둘게. 둘이 데이트하는데 괜히 끼이기 싫다는데 친구는 굳이 저를 데리고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장비도 없거니와 입을 만한 옷도 없어서 모조리 친구 걸로 빌려서 갔죠. hen씨, 오랜만이야. 아, 오빠 잘 계셨죠? 영원이가 하도 가자고 해서 따라왔어요. 데이트 방해해서 미안해요. 방해하기는 이것도 여럿이 같이 쳐야 재밌어. 그런 말 말고 오늘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저의 첫 경험은 한마디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푸르른 녹음 속에 공을 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저를 괴롭히던 잡생각들도 사라지고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주말마다 친구를 졸라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실력차가 많아서 평일엔 일이 끝나고 스프링 골프장에 가서 연습도 하고요. 자주 치다 보니 실력도 쭉쭉 늘고 어느새 내기 게임을 해도 될 정도의 수준까지 됐죠. 오빠, 다음 주엔 우리 내기 게임 해요. 끝나고 식사 내기. 물론 비싼 거. 오, 혜윤씨 이제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래도 아직 안 될 텐데 돈만 쓰는 거 아니야? 저 요즘 연습 엄청 한다고요. 한번 붙어봐요. 그럼 짝이 안 맞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게. 그 친구도 골프라고 하면 환장하는 친구거든. 같이 치다 보면 배울 것도 있을 거야. 좋아요. 골프에 완전히 빠져있는 데다 내기 게임은 처음이라 일주일이 얼마나 더디게 지나가는지 결국 토요일이 왔고 나름대로 비장하게 집을 나섰죠. 날은 또 얼마나 좋은지 콧노래가 절로 났어요. 시즌 신상으로 새로 산 옷도 챙겨 입고 약간은 설레이면서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주차를 하고 로비에 가니 이미 친구 커플이 와 있었죠. 영은아, 혜은아 왔어? 지집에 한 벌 뺐구나? 이쁜데? 심기일전의 의미로다가 요번엔 신상 레인이 잘 나왔더라. 너도 가서 한 벌 사. 그래, 가봐야겠다. 새로 산 옷 얘기로 친구와 수다를 늘어놓고 있는데 친구의 애인이 곁에 선 사람을 소개했어요. 혜연씨, 여기는 일전에 내가 얘기한 친구. 처음 뵙네요. 한기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좋은 시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키에 서글서글하게 생긴 친구라는 사람은 인상도 너무 좋아서 바로 호감이 생겼어요. 운동도 많이 하는지 근육질 몸매에 골프웨어가 맞춤옷처럼 딱 핏해드니까 얼마나 근사하던지 첫눈에 시선을 빼앗겼죠. 기혁씨 잘생겼지? 오빠 친구 중에 인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오늘 한 팀 하면서 잘해봐. 알았지? 필드로 나가면서 친구가 귓속말로 하는 얘기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죠. 친구 말대로 잘 해봐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내를 들킨 것 같아 괜히 민망했거든요. 어쨌든 그날 내기 게임을 하면서 저와 그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골프 실력도 수준급이라 결국 그날 내기 게임은 우리가 이겼죠. 와, 내가 기혁이를 부른 게 실수였네. 오늘따라 저 자식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 기혁씨 고마워요. 덕분에 이겼어요. 혜연씨도 잘하던 걸요 뭐. 우리 같이 이긴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건넨 인사 속에 속마음이 묻어나는 눈빛이 겹쳤어요. 그날 넷이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후 그와 저는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게 되었죠. 처음 만나 바로 사귀는 게 그리 쉽나 싶었지만 그날은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싶어도 친구 커플 지인이라는 카드로 모든 경계심이 사라졌죠. 그와 저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엔 언제나 함께 있었고 또 취미까지 똑같은지라 일주일 내내 붙어 다녔죠. 그의 사적인 모임 자리엔 언제나 제가 동석했고
마찬가지로 저희 모든 사적인 자리에 한 몸인 양 그가 동석했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친구가 아니 누구는 애인 없냐? 그만 붙어 다녀. 지겹지도 않니? 라고 핀잔을 줬지만 저는 마냥 행복해서 모든 게 너그러웠어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늘 웃고 다니니 동료들까지 변한 제 모습에 놀랄 정도였죠. 그렇게 밤낮으로 붙어 다녔더니 저희 부모님도 제가 연애하는 걸 아시곤 나이도 찼는데 결혼하자시며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진짜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저녁마다 데이트 후 집에 바래다 주고 가는 그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20살 어린애가 처음 하는 연애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와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사람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했죠.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게 무슨 대수냐 싶었어요. 대뜸 결혼하자는 저의 프로포즈에 그 사람은 놀란 토끼눈을 하더니 웃으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야, 혜연씨, 우리보다 먼저 결혼하는데 축하해요. 기석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요. 다 오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고마워, 영은아. 덕분에 골프도 배우고 그 사람도 알게 해준 친구 커플은 아직 결혼 전이었어요. 결혼 생각은 둘 다 없다면서 연애를 좀 더 한다는 친구의 얘기에 좀 갸우뚱했지요. 결혼하고 같이 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더 현명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초고속으로 결혼한 저희는 짧은 연애 기간 덕분에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불타올랐어요. 제 눈에는 그 사람만 보였고 그도 저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개월 후 서로가 같은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눈뜨고 서로 곁에 있는 게 익숙해질 때쯤, 아니 익숙해진 뒤 편해지게 될 때쯤 저희는 차차 불타오르던 것들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한 몸인 양 붙어 다녔는데 동석하지 않고 따로 참석하는 모임도 늘었어요. 오늘도 기석씨 안 왔네? 이제 따로 다니기로 한 거야? 아니, 기석씨 오늘 회사에 회의 있대. 뭐 나도 이제는 혼자 나오는 게 편하기도 해.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지셨나? 콩깍지가 벗겨지긴 얘는. 친구들은 이제 시들해졌다고 놀리기 일쑤였죠. 저도 그 사람 없이 혼자 다니는 게 편할 때도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내내 회사 일에 시달리고 주말이 되었어요. 그날은 집에서 영화나 한 편 보면서 그 사람과 뒹굴뒹굴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혼자 골프웨어를 입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골프 치러 가게? 내가 얘기 안 했나? 오늘 친구들이랑 한 게임 하기로 해서.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한 줄 알았나 봐. 미안해, 금방 치고 올게. 자기 피곤한데 집에서 쉬고 있어.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오늘 자기랑 영화 보려고 다 골라놨는데. 미안해, 영화 내일 같이 보자. 알았지? 일찍 올게. 그렇게 꿀같은 토요일을 저 혼자 집에 두고 그는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가버렸죠. 말도 없이 혼자 나가니 서운했지만 자기도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어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일찍 오겠다던 그는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왔어요. 아니 뭐야, 왜 이제 와?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친구가 저녁 같이 먹자고 붙잡아서. 그럼 전화라도 해주던가. 내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야? 미안.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해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하루 종일 그 사람 기다린다고 진이 빠진 상태라 화가 났었지만 웃으면서 미안하다는 그에게 화도 못 내고 참았어요. 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에 카톡이 계속 울려서 봤더니 비번이 잠겨 있어서 내용을 볼 수 없었죠. 자꾸 울리는 카톡 소리에 그 사람이 욕실에서 나오더니 어쩌고 하며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왠지 수상했어요. 여자의 촉으로요. 씻고 나오는 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맥주 한잔 하자고 했죠. 마침 목이 말랐다는 그와 같이 캔맥주를 한잔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핸드폰을 만지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가 핸드폰의 패턴을 풀고 저는 곁눈질로 지켜봤죠. 밤 11시가 지나고 그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잔다고 했어요. 잠시 뒤 정말 피곤했는지 얕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와서 비번을 풀어봤어요. 카톡으로 들어가 내용을 보니 모두 친구들과 나눈 대화밖에 없었어요. 통화 내용이나 문자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내가 괜히 그를 의심했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이 혼자 놀다 온 게 많이 서운했구나 싶었죠. 깊이 잠든 그의 옆자리에 누우면서 이제 이런 의심 안 해야지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밤늦게 들어왔지만 몰래 확인한 핸드폰엔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에 그를 믿었죠. 그때 제가 정말 순진하기 그지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었기에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들어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도 아이가 생긴 걸 많이 좋아해줬고 저는 정말이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초음파 속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행여나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음식도 가려 먹고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챙겨가며 애지중지 뱃속의 아이를 챙겼어요. 당연히 골프도 끊었죠. 나중에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저 없이 계속 골프를 다녔어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건 다 양보해줬지만 골프만은 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죠. 하지만 내심 불안감은 있었어요. 가끔 골프를 끝내고 돌아온 그에게 얼핏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가끔 통할 때 들리는 여자 목소리가 신경이 거슬렸지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설마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죠. 드디어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아이는 저를 많이 닮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아이였어요.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저와 남편은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바뀌었어요. 엄마 모유가 좋다는 소리에 아이에게 완모를 하기 위해 엄청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항상 뒷전이었죠. 잠자는 것도 아이와 저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이나 서재방에서 자고 밥도 아침은 거의 못 챙겨줬어요. 남편도 아이를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 겨우 봐주는 정도였기에 저와 아들의 사이에 남편은 항상 겉돌았어요. 그리고 일을 쉬는 주말이면 이틀 중에 하루는 꼭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미웠죠. 한 번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당신이 나랑 안 놀아주는 거잖아. 나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왔는데 하루는 4시간 좀 가지자. 라며 오히려 성질을 내길래 그 다음부턴 그냥 포기해버렸죠. 서운한 마음에 한 소리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 그냥 포기하고 말자 싶더라고요. 아이는 뭐 나 혼자 만들었나 싶어도 조그마한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싶더라고요. 어느덧 나이가 4살이 되고 어린이집도 다니면서 제 시간이 생겼어요. 낮 동안 활동도 하고 이제는 놀이터에서 제법 잘 놀기에 저녁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죠. 아이가 커갈수록 저도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못 챙긴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 밤잠을 잘 자길래 같이 자자고 했지만 남편은 혼자 자는 게 편하다며 거부를 했죠. 그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 이젠 나를 여자로도 안 보는구나 싶었죠. 그 이후부터 합방은커녕 부부관계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 사이가 남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젠 우리 사이에 사랑도 남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에 서글플 때도 있었죠. 그래도 아이 아빠라고 마음이 쓰이는 걸 보면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이가 일찍 잠든 날 그 사람과 분위기라도 내자 싶어 와인을 준비했어요. 평소 안 입던 잠옷도 챙겨 입고 향수도 슬쩍 뿌리고요. 서재방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을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길래 방문을 열어보니 방에 아무도 없었죠. 어디 갔나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고요. 곧 들어오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앉았어? 나는 자는 줄 알고 그냥 나갔다 왔는데. 말도 없이 어디 다녀오는 거야? 아, 재원이가 요 앞에 왔다고 치맥이나 하자고 하길래. 그럼 문자라도 남기고 나가던가. 집에서 걱정할 생각은 안 해? 맨날 애랑 같이 잠들길래 그랬지. 오늘은 무슨 바람에 아직도 안 자고 그러고 있어. 얼른 자, 나 방에 들어간다. 라며 서재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였어요. 어찌나 비참하던지 아직도 연애만 하고 있는 친구 커플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다 변해버리는 관계인걸. 차라리 결혼은 안 한다던 친구가 현명했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제 몸을 보는데 축 처진 뱃살과 팔뚝살, 그리고 너무 늙어버린 얼굴,
애 키우느라 스킨 로션 하나 바를 시간 없이 지나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결혼 전에는 탄탄한 몸매에 어딜 가나 못났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은 그냥 동네 아줌마에 불과했죠. 남편이 점점 저한테 소홀해진다고 느끼고 있었던 터라 심지어 잠자리도 안 했으니까요.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헬스를 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연결해 주었던 친구 영은이가 저희 집으로 놀러를 왔어요. 영은이는 그때 만나던 오빠와는 헤어지고 지금은 6살 연하와 뜨거운 연애 중이었어요. 영은아, 너 결혼 안 할 거야? 결혼은 무슨, 나는 지금이 좋아.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래, 하지 마라. 내 모습 한번 봐봐. 네가 부럽다 야. 친구는 여전히 탄탄한 몸매에 긴 웨이브 머리, 깔끔한 메이크업,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6살 연하도 만나지 싶더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갑고 즐겁긴 했지만 너무 비교되는 친구와 저희 모습에 저는 점점 위축감이 들었습니다. 혜은아, 너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남자는 다 똑같아. 집에 있을 때 화장도 좀 하고 옷은 또 이게 뭐니? 좀 예쁜 걸로 입고 있어라 얘. 너도 애 낳아봐라. 그게 되는지. 아침에 애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해놓고 돌아서면 애 오는 시간에 애 씻기고 밥 챙겨 먹이고 돌아서면 저녁밥 해야 되고. 에휴, 나 요즘 기석씨 얼굴 보기도 힘들어 얘. 너 그러다가 기석씨 바람난다? 한 번씩 필드도 나오던데. 주말엔 너도 친정에 애 맡기고 둘이 같이 운동도 좀 하고 해. 둘이 연애 때는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저도 머리로는 다 알지만 현실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몇 번 반박하려다가 결혼도 안 해본 네가 뭘 알겠나 싶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죠. 친구가 다녀간 뒤 계속 제 머릿속에는 너 그러다 기석씨 바람난다? 라는 친구의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애도 일찍 재우고 씻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녁 10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 어쩌지? 오늘 부장님 부친상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그때의 그 서운한 감정이란.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상갓집에 간다는 남편에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차마 말을 못하겠더군요. 큰 마음 먹고 했던 화장을 다시 지우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에 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 저를 여자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남편, 그리고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고자거나 밖에서 풀고 오거나 이거 둘 중 하나라고 했던 친구들의 말이 저를 더욱 괴롭혔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의심스러웠고 온 촉각을 곤두세우며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봐도 전혀 그런 낌새가 없어서 내가 의부증인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바람인가 아닌가 라고 긴가민가 하던 때에 저희 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저희 집에 친정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여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남편은 일찍 와서 저희 요리를 도왔고 어쩐 일인지 세상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모자랄 것 같은데 가서 좀 더 사와야겠어. 그래? 내가 다녀올게. 하고 남편이 차키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며불며 아빠랑 놀고 싶다고 자기도 가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기석씨 그냥 내가 갔다 올게. 영훈이랑 집에 있어. 라고 말하고 대신 남편 차키를 받아 마트로 갔습니다. 그렇게 마트에서 부족한 식재료들을 조금 더 사고 트렁크에 짐을 실으려고 여는 순간 어디선가 진동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저는 제 핸드폰인가 싶어 가방을 뒤적거렸지만 제 핸드폰에서 울린 게 아니었습니다. 뭐지? 내 핸드폰이 아니면 어디서 진동소리가 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뇌리에 꽂혔습니다. 설마 여기에 다른 핸드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남편 차 트렁크를 이곳저곳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잡동사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찾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려는 그 순간 징, 징.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진원지를 따라가니 남편의 골프 가방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꽁꽁 속에 감춰두었는지 골프채 밑에 깔려서 울리고 있는 핸드폰 하나를 겨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되니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그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아니라 남편의 세컨폰이었어요. 이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더군요. 비밀번호가 잠겨있는 핸드폰을 들고 과거의 곁눈질로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을 떠올리며 풀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연락처가 있었고 사진첩을 열어보니 온갖 다양한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더군요. 마치 같이 잔 여자를 전리품처럼 전시하는 것처럼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들을 수두룩한데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떤 사진은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절대 찍은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죠. 결국 저는 그 사진들을 다 보지 못하고 마트 주차장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고 말았답니다. 정말 그때의 심정은 마치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사방에서 벽이 저에게 다가오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제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하고 보니 여지껏 남편은 저 몰래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 명이랑 진득하게 연애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면 이렇게까지 충격을 안 받았을까요? 여자들과의 하룻밤만이 목적인 바람둥이처럼 문화발 형식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더라고요. 전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지 못해서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여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니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음담피설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몇 명은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나고 있더군요. 더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것은 메모장이 들어가니 여자들 이름 뒤에 사는 곳, 직업, 나이, 성적 취향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이 여자들과의 잠자리인 것처럼 치밀하게 메모한 걸 보니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럽다는 말로도 남편의 더러운 인생이 표현 안 될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여지껏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우리 아들의 아빠라고 믿었던 게 믿기지가 않았고 그동안 이런 인간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기가 막히더군요. 바탕화면에는 데이트 어플이 수두룩 있었는데요. 요새 젊은이들이 즉석 만남하는 그런 어플들이 한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알림 숫자가 많은 즉석 만남 어플에 들어가 보니 오늘도 저 몰래 누구를 만나 꼬시려고 했는지 대화창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유부남인 제 남편은 그동안 이런 어플을 통해서 뒤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중에 자주 통화하고 만난 여자들만 7명 정도였는데요. 더 웃긴 것은 저장된 여자 이름 뒤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나씩 요일을 적어놨더라고요. 요일별로 매일매일 여자를 바꿔가며 만난 이 남자, 과연 용서해줄 여자가 있을까요? 서로 만난 시간대를 보니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회사 근무 시간도 많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분야가 영업관리직이라 일반 회사원에 비해 근무 시간이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건가요? 친정아버지 생신이고 뭐고 당장 가서 기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제 핸드폰으로 옮기고 사진과 메모장을 다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골프 가방 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친정아버지 생신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저는 일찍 방으로 돌아가서 잤고 그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저는 제 폰에 찍어왔던 메모장과 메신저 대화들을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정말 이건 쓰레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거리였어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여자 중에는 유부녀도 있었고 대놓고 하룻밤에 돈을 요구하는 상간녀들도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총각 행세하고 만나는 여자들이었어요.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같이 다 남편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즉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애들을 꼬셔서 농락하고 있었던 거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총각 행세하면서 만나는 여자들은 모두 장거리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을 당연스럽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참, 이 머리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면전에다가 증거 내역을 보여주며 울고 불며 소리 지르고 따지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조금 더 체계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바로 그 주 주말을 디데이로 잡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영훈이랑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어. 영훈이 낳고 나 한 번도 어디 여행 다녀온 적 없었잖아. 이번 주는 기석씨가 영훈이 좀 봐줘. 어?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왜? 자기는 맨날 늦게 오고 매주 골프 치러 나가면서 나는 하루도 못 다녀와? 아니, 나 혼자 영훈이를 어떻게 봐? 왜 못 봐? 나 혼자 나왔어? 애가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애 데리고 어디 한번 놀러 간 적이나 있어? 얘길 좀 해봐. 남편은 더 이상 저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지 알았어 다녀와. 토요일 저녁 9시쯤에 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그때까지만 영훈이랑 좀 놀아줘. 아, 장모님 오신대? 그럼 나야 좋지. 친정엄마에게 뭐 또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여자를 만나러 갈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고 친정엄마가 온다는 소식에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고 저는 아침 일찍 여행을 간다고 집 밖을 나왔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카드를 주더군요. 애기 낳고 몇 년 만에 처음 친구랑 가는 여행이라 그런지 좀 챙겨주더라고요. 하긴 지가 나 몰래 뒤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찔려서 일부러 더 잘해주는 것도 있는 거겠죠.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영은이가 아울렛 가보자고 하던데 나 필요한 거 좀 사도 되지? 그럼 당신 기분 전환하고 와. 금액 생각하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사. 고마워. 저는 남편의 카드를 챙겨서 친구 영은이와 만나서 바다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마치 자기 일인 양 화를 내고 저를 위해 울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 소개시켜줘서 미안하다고 뭐든지 다 도와줄 테니 말만 하라고 했죠. 저는 그런 친구와 함께 오늘 디데이를 함께 정하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짰죠. 바다를 보고 맛있는 회를 먹고 그야말로 힐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애 낳고 번번한 제 옷 하나 산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그날은 명품 가방을 사버렸죠. 이제 곧 터뜨리고 이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마 카드 승인 문자를 보고 기절했을 거라며 친구와 낄낄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화가 왔는데 보기 좋게 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시가 넘어가고 저희는 다시 서울에 있는 호텔 숙소로 돌아갔죠. 호텔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고 만난 3명의 여자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기석 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네? 뭐라고요? 미친 남편이 당신 같은 여자들 수십 명을 만나고 돌아다녔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장난쳐요? 당신 누구야? 지금 문자로 사진 보냈으니 보세요. 저는 남편 폰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 중 몇 장을 그 여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도 처음에 너무 놀라서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저처럼 당신도 피해자이니 이대로 넘어갈 순 없잖아요. 절대로 그놈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주소 찍어줄 테니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3명과 통화하고 저는 친구와 함께 3명의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차례로 여자들이 도착했고 모두 하나같이 우라통이 터지는 얼굴을 해서는 그 미친 새끼 어딨어요? 감히 나를 속여? 3명의 여자는 외모도 스타일도 성향도 모두 달랐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게 공통점이긴 했어요. 참 여자 고르는 눈도 다양하네요. 변태인 게 분명해요. 그렇게 한참을 3명의 여자들이 남편 욕을 했고 그 남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많더군요. 저한테 온갖 거짓말을 하고 늦은 날들이 다 여자들과 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얼마 전 회사 부장 부친상도 역시나 거짓말이었죠. 그럼 지금 그 남자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우리 3자 되면 해야죠. 네, 그 인간 머리채를 뜯어놓을 거예요.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요. 바로 그때 여자 중 한 명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9시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저의 계획대로 친정엄마가 도착하면 회사 일을 핑계로 여자를 만나러 나갈 생각이었던 거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있는 호텔방을 찍어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죠. 남편은 호텔에서 바로 보는 거냐며 너무 설렌다며 미친 멍멍이 소리를 해댔어요. 그럴수록 그 방은 분노와 화로 가득 찼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편이 도착했는지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방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속 잡은 한 여자만 빼고
우리는 한쪽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보고 싶었어. 근데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호텔을 잡았어? 오늘 간만에 우리 재밌게 놀아볼까? 최근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주 밝은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이때의 느끼한 목소리와 말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남편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느 정도 사정권으로 들어온 그때 다른 데 숨어있던 여자 2명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뭐? 유부남? 너 미쳤어? 그러면서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 뭐 이런 개자식이 다 있어? 3명의 여자는 남편을 눕혀놓고 지근지근 밟기 시작했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당혹스러웠음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소리 지르며 맞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 소란이 일어나고 여자 3명이 거친 숨을 골라쉬며 한두 명씩 의자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방을 둘러보더군요. 그러고는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왜? 내가 너무 일찍 알아버렸나? 이 더러운 자식아? 아니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닥쳐. 저는 이혼 서류 같은 봉투로 남편의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서 보내. 그리고 영훈이 양육권이랑 친권은 꿈도 꾸지 말고. 하긴 뭐 당신 영훈이한테 쥐뿔도 관심 없으니까 잘 됐네. 아마 양육비랑 위자료 많이 준비해야 될 거야. 그리고 당신 골프 가방에 있던 세컨폰 내가 진즉에 발견했거든. 거기 있는 여자 연락처 사진 모두 내 폰에 저장했으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여보, 여기서 끝 아니야. 유부남인 거 뻔히 알고 몸돌린 것들 내가 다 상간녀들도 전부 다 고소할 거야. 기대해. 여보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이혼하는 게 어딨어. 이 여자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만난 거고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야, 솔직히 한 명하고도 바람피면 눈깔이 돌아가는데 네가 여지껏 한 짓을 봐봐. 요일별로 여자 지정해놓고 바람피는 유부남은 이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다. 아참, 그리고 너 돈 진짜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네가 유부남이라고 속이고 만난 이 여성분들 혼인 빙자 간음죄로 너 동시에 고소하기로 했어. 뭐라고? 알겠어. 일단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주라. 꺼져. 넌 이제 인생 망했어. 우리가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가벗겨버릴 거야. 저희 단호한 태도의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3명의 여자들은 또다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울고 불며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지가 잘못한 걸 알았는지 체념하듯 가만히 맞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보며 그냥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 더러운 인간. 그 후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참 웃기게도 이 친구 덕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제 이혼까지 도와주었네요. 다행히 모든 증거가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결과로 승소할 수 있었어요. 거액의 위자료는 기본이고 다달이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받았죠. 물론 지금 살던 집은 제 명의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너무 재미없죠. 그동안 남편에게 농락당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추가로 더 고소를 진행했어요. 일단 제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들은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는 통에 결국 이사를 갈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절대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복수하기로 했어요. 상간녀들 중에 유부녀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에게도 상간녀 소송이 발각되어 이혼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때는 제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자비 없이 복수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서 이렇게까지 독하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때 제대로 남편에게도 상간녀들에게도 복수를 해서 화병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내심 용서해줄까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몸 함부로 굴린 것들은 벌받아 마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호텔에서 함께 남편을 응징한 3명의 여자분들이 추가로 남편에게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물론 이때 이분들에게 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이런 걸로 부모님께 손 벌리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워해서 변호사 비용은 제가 빌려주었어요. 요새는 과거와는 달리 자기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미혼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면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걸 정확한 법률 용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다 보니 이기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였죠. 게다가 3명이서 동시에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 제 기억으로 총 합쳐서 3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그 여자들에게 물어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이제 개털이 된 거죠.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먹고 저의 복수극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소송을 건 여자들이 남편의 회사의 유부남인 걸 속이고 미혼녀 꼬시고 다닌다고 모두 소문을 내서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잘렸다기보다 주위 시선으로 인해 사표를 쓰고 지발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행히 지 밥벌이는 하는지 양육비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일단 그 집을 팔고 나왔어요. 상간녀들이 소송 취하해달라고 찾아와서 이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집에 있다 보면 자꾸 예전 생각이 나서 얼른 짐을 뺐어요.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도 복직했고요. 또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은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맨날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육아만 할 때는 당연히 외모 관리를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예쁘게 화장도 하고 처녀 때 입었던 멋진 정장들도 입으면서 다시 과거의 저로 돌아온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아들이 혹시라도 들을까봐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저는 육아보다는 일이 더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마주치고 그러다 보니 절로 살도 빠지고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답게 제 자신이 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애딸린 이혼녀임에도 불구하고 대시를 종종 받지만 하도 전 남편에게 대여서 지금은 1도 연애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를 못 믿게 되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저만을 사랑해줄 좋은 남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일단 지금은 우리 아이 하나만 보고 잘 살려고 합니다. 참 기막히고 어디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서 보내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